이란이 미군의 핵시설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카타르와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카타르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은 총 10기이며 이 중 3기가 미군 기지를 직접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이번 군사작전의 명칭을 승리의 전령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갈등이 본격적인 군사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완전 자율주행 로봇택시의 성공적인 출시를 선언하자 테슬라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머스크는 X를 통해 10년간의 고된 노력의 결실이라며 자사의 기술 성과를 자축했지만 일부 언론은 과속이나 경로 이탈 등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추가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가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나섭니다. 약 15년 만에 추진되는 대규모 원자력 발전 시설 건설입니다.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탄소 감축 필요성이 높아지며 원전 정책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규제 완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나온 것으로 뉴욕은 북부 지역에 1기가와트급 원전을 짓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란의 절제된 보복 대응으로 인해서 시장은 좀 안도를 해줬습니다. 공격에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먼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94%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 상승해줬습니다. 0.96% 상승하면서 6,000포인트 위로 다시 올라왔다라는 점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우존스 지수 역시도 0.89% 상승하면서 1%에 조금 못 미쳤지만 그래도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다는 점이 의미 있게 다가왔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늘 좀 다소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0.57% 하락하면서 4.3%대에서 지금 지나갔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반도체 지수도 상승해 줬습니다. 오늘 이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0.63% 상승하면서 지났고요. 오늘 국제 유가가 좀 눈에 띕니다. 바로 안정적으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배럴당 70달러 위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유가가 8% 아래로 떨어지면서 배럴당 6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역시나 이란에 대해서 좀 절제된 보복 공격이 있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는데요. 이 유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더 자세히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6월에 S&P 글로벌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발표가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졌는데요. 어떤 지수들이 나왔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서비스업 PMI, 제조업 PMI가 나왔습니다. 이 지수를 확인해 본다면 이 PMI가 50을 초과하게 되면 경기 확장이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50 미만이면 경기가 위축됐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지수를 보시면 모두 50 이상이다라는 점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경기 위축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도 확장세로 나아가고 있다. 조금은 안도하는 스탠스를 취해도 된다라는 점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서비스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지켜볼까요? 53.1로 전월 대비해서 53.7이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경기 확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안에서도 그래도 제조업과 이 서비스업이 균형 있게 나타나는 점까지 파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업 PMI도 살펴보자면 52.0입니다. 5월과 동일하게 나타났고요. 15개월 내에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파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합성해서 PMI 지수를 확인해 볼까요? 바로 52.8입니다. 5월에는 53.0이 나오면서 여전히 그래도 확장 구간에 있다라는 점까지 아시면 되겠고요. 이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문이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증가폭은 그래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다소 긍정적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조업 부문에서도 수요의
회복에 힘입어서 신규 주문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소 이 신규 주문은 늘어나고 있지만 수출적인 부분에서는 6월에서 소폭 하락했다라는 점까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좀 더 자세한 지표들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경기 확장에 대한 지수는 나왔지만 그래도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지표가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은 여전한 상황인 거고요. 물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도 여전히 지울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는 잘 나왔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은 지울 수가 없구나라는 점을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도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제조업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이 원자재와 판매 가격에서 2022년 7월 이후에 계속해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까지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조업의 응답 지수를 보니까요. 3분의 2 정도가 투입 비용이 상승을 했고요. 절반 이상이 판매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점까지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비스업 부문에서도 조금은 다소 상승한 점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 관세와 임금, 연료, 그리고 금융 비용에서의 상승이 조금은 비용 부담까지 이어졌다, 조금 더 증가했다라는 추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비용이 상승했다라는 점은 그 이유가 바로 관세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은 지울 수 없다라는 점은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연준 이사들과 고위직들은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요. 한번 다음 장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연준 내 주요 인사들은요, 7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준 의사가 지금 지난주엔 FOMC 회의가 열리면서 금리를 동결한 바가 있죠. 하지만 연준 내 주요 인사들은 7월에 하루빨리 좀 조기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요, 이 고용시장 둔화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면 기다리지 말고 지금 금리 인하를 해도 된다라는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고용시장이 망가지는 걸 끝까지 볼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더욱더 강조를 하게 된 건데요. 굳이 기다렸다가 금리를 낮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7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 충분히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의 말도 살펴볼까요? 부의장은 이 경제에 대해서 이 성장세가 다소 둔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회복력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역 상황이나 기타에 대해서는 좀 충격에 대해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도 이렇게 금리를 인하해도 된다라는 점까지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관세 정책과 더불어서 올해 물가 안정적인 일정한 영향은 있다라는 점까지 파악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영향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이 관세에 대해서는 오히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까지 파악이 됐다는 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속보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해서 완전한 휴전에 대한 합의점도 있다라는 점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 시사성도 있고 지금 이렇게 완전한 휴전까지 합의가 됐다라는 점 속보를 체크를 해봤을 때 7월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파월 의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로 현지 시간으로 24일과 25일에 보고서가 있습니다. 통화 정책에 대한 보고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24일에는요.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25일에는 상원은행과 주택 그리고 도시문제위원회에서 이 보고 정책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특히나 파월 의장은 지난주 FOMC 금리를 동결한 후에 이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이 관세로 인해서 향후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금리 조정을 조금은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스탠스는 여전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고위 관계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있는 만큼 이번 24일과 25일에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안에도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일에는요, 6월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파악이 되고요. 25일에는 주택 판매 건수가 또 파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에 관해서도 판매가 굉장히 이 금리 인하에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 만큼 이 정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26일에는 GDP 성장률 확정치가 나옵니다. 이 GDP로 인해서 어떠한 이슈가 되는지, 그리고 나토 회의에서는 GDP 5% 극방비까지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정도 포착해 보시고요. 27일에 또 PCE 물가 지표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수이니만큼 이 전월비 상승률에 대한 이 따져보는 판단까지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소비자 심리 지수 확정치까지 나오니까요. 이번 주에 아무래도 이 경제 지표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서 실질적으로 7월에 어떤 금리에 대한 변화가 있을지까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어떤 흐름들을 보였는지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던 만큼 전반적으로 그래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특히나 엔비디아 0.22% 상승했고요. 애플 또한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1.8% 상승하면서 시총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구글 쪽에서는 연일 안 좋은 흐름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죠. 0.87% 하락하면서 이 반도체 과징금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자기술 쪽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역시나 애플 쪽으로도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브로드컴도 1.51% 상승했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또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은 오늘 1.23% 하락하면서 관망세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슈퍼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9.7% 하락했습니다. 20억 달러의 전환 사채 규모에 좀 공모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투자 심리가 좀 흔들린 모습이고요. 오늘 역시나 9%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섹터도 한번 알아볼까요? 에너지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가 8% 넘게 급락을 했죠. 유가에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유가 쪽으로는 오늘은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유가가 급등했을 때는 에너지단에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오늘 유가가 8% 급락을 했기 때문에 엑손모빌 2.5% 하락했고요. 쉐브론도 1.8% 하락하면서 유가 전반적으로는 오늘 강한 빨간불을 켰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 서비스 부문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연일 계속해서 하락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아직은 회복되지 못하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와중에도 노보노디스크에서는 지금 비만 치료제가 임상 결과의 최대치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슈와 함께 오늘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서 헬스케어 쪽으로는 혼조세 보였다라는 점까지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김민 앵커와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는데요. 이 와중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 3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입니다.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파이서브는 4% 오늘 급등을 했네요. 제가 마지막에 또 히트맵에서 짚어드렸던 노보노디스크는 오늘 5%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알아볼까요?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 프로젝트 카이퍼를 2차 위성 발사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발사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번 발사는 사실 아마존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카이프는 사실 6년 전, 그러니까 2018년에 처음 계획이 발표됐던 사업인데요. 그런데 그동안 개발 과정과 또 인허가 절차, 발사 일정 조율까지 시간이 꽤나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첫 번째로 27기의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요. 이번이 그렇다면 두 번째 발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27기, 총 54기의 위성이 궤도에 올라갔고요. 처음 계획한 위성의 수는 총 3,236기입니다. 이 중 절반, 1,618기는 내년 7월까지 발사해야만 FCC 승인 조건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아마존 입장에선 이번 성공으로 본격적인 발사 레이스의 속도를 붙인 상황입니다. 사실 경쟁사인 스페이스X가 이 시점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존으로선 더는 늦출 수 없다라는 판단도 함께 있었던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번 발사는 두 차례나 연기됐다는 점에서 어렵게 성공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존이 위성 인터넷 사업의 발사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굉장히 또 큰 축제일 것 같은데요. 일단 두 번째 발사라는 점이 또 큰 소식이고요. 그리고 아마존 입장에서는 이 발사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지금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는 점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쟁사가 있죠. 바로 스페이스 X인데요. 스타링크와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 점도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스타링크와 비교하면 아직은 갈 길이 조금 멀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스타링크는 2019년 첫 운영 위성을 발사한 뒤로 지금까지 7,000기가 넘는 위성을 띄운 상태입니다. 많은 분석에선 8,000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북미와 유럽, 또 아시아 일부 지역까지 상업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죠. 반면 아마존은 이번 발사까지 54기, 아직은 초기 단계에 속합니다. 그렇다고 이 속도가 마냥 느리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게 아마존은 발사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무려 80건 이상의 발사 계약을 현재 체결해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경쟁사인 스페이스X와 고도 발사 계획을 함께 맺었다는 점인데요. 즉 적과의 동침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발사 인프라가 워낙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또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이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다른 사업과의 시너지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웹 서비스 AWS와 연결해서 글로벌 원거리 지역까지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된다면 기업 고객 유치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또 선점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 발사 인프라가 조금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존과 스페이스X가 오히려 지금 발사 계약을 맺은 상황이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발사 시장의 반응은 어떠한지 굉장히 그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상황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의 주가는 장중 210달러 선까지 올라왔고요. 또 이후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조정되긴 했습니다만 이 주가 흐름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입니다. 글로벌 위성 인터넷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만큼 이 스타링크도 사실 처음에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제는 각국 정부와 계약도 맺고 또 군사통신용으로도 함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이번 발사를 계기로 본격적인 상용화 준비에 현재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마존은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이 소비자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기업형 B2B 서비스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글로벌 위성 인터넷 시장에서 또 다른 강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경쟁은 좀 치열하겠지만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얼마나 빠르게 위성망을 구축해 나가는지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존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위성 인터넷 서비스에 좀 더 시장에 뛰어든 만큼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B2B 서비스까지 더 나아가서 인터넷 시장에서의 강자로 더 나아갈 예정이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파이서브입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사실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굉장히 또 핫하고 이렇게 코인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으로 급등하기도 했는데 이번 소식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이번 내용은 파이서브가 연말까지 새 스테이블 코인인 FIUSD를 출시할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기존 파이서브의 방대한 결제 인프라와 금융 네트워크에 그대로 통합된다는 점인데요. 현재 이 파이서브는 전 세계적으로 1만 개의 금융기관의 네트워크, 또 600만 개 이상의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900억 원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는 글로벌 결제 인프라 기업인데요. 이번에 출시하는 FIUSD는 이 파이서브가 선보일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의 기존 통화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은행이나 가맹점들은 기존 시스템을 별도로 변경하거나 또 추가 비용 없이 FIUSD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또 시장에 안착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파이서브 측은 FIUSD를 단순한 결제 수단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블록체인 기반의 신뢰성과 확장성을 가진 새로운 금융 서비스 창출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 이후에 이 파이서브의 주가는 3%대 상승하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또 연출이 됐고요. 네. 연초 대비해서는 아직은 좀 약세의 흐름이 이어지지만요. 이번 발표가 시장에 또 새로운 기대감으로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렇게 출시를 한다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오늘 주가도 5% 급등하는 흐름을 가졌다라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파이서브가 600만 개 지금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 중이다라는 점에서는 계속해서 스탠스가 좀 좋은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파이서브가 출시한 FIUSD가 좀 다른 코인과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번 FIUSD는 팩소스와 또 서클의 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축이 됩니다. 특히 서클은 USDC 발행사로 잘 알려져 있죠. 최근 IOP 이후 주가가 700% 가까이 또 급등하면서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한 가지 주목할 점은 FIUSD가 솔라나 블록체인과 함께 호환이 된다는 점인데요. 이 솔라나는 빠른 속도와 낮은 비용에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에서 인기가 높고요. 또 이번 FIUSD 역시 거래 처리 속도와 비용 면에서도 경쟁력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별성은 사실 기존 금융기관의 친화적인 설계라는 점인데요. 타키스 조르가코플로스 CEO가 우리는 기존의 규모, 기술, 파트너 이런 생태계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와 금융 접근성을 확산할 수 있다는 것도 또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말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입니다. 이 금융기관들이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FIUSD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사기를 방지, 리스크 관리 및 규제 준수 설계가 처음부터 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기존 암호화폐 프로젝트들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파이서브가 FIUSD를 발행을 했는데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솔라나 블록체인을 활용했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이렇게 안정적인 블록체인이다라는 점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가장 또 큰 핵심일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과 친화적이고 규제가 좀 준수가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제 시장의 반응도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주가에서 사실 바로 나타납니다. 이 FIUSD 발표 이후 파이서브 주가가 하루 만에 3%대 또 상승을 했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파이서브가 전통 금융권 최초로 실질적인 스테이블 코인 솔루션을 상용화하는 금융기술 기업이라는 점에 특히나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지니어스 액트가 상원을 통과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환경도 긍정적으로 변하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은 크립토 중심 기업에서 주도를 해왔는데 이제는 이 파이서브처럼 기존 금융 인프라를 가진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요. 상업결제, 송금, 또 24시간 운영이 되는 디지털 달러 결제 시장이 급속하게 커질 가능성도 또 한 번 커지게 됐습니다.
이 파이서브는 앞으로 FIUSD의 다른 주요 스테이블 코인들과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통화 이동과 정산을 효율화하는 플랫폼으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FIUSD가 실제 금융기관과 소비자 서비스에서 얼마나 빠르게 채택될지에 관해서는 연말 이후에 본격적인 상용화 결과에 따라서 또 평가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전통 금융기업인 파이서브가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게 됐고 FIUSD가 솔라나 기반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만큼 굉장히 또 안정적인 추세를 보일 수 있으니까요. 어떤 판도가 예상이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노보노디스크입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 계약을 전격으로 파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실 조금은 충격적인 사실이기도 한데 오늘 주가도 5% 가까이 좀 급락을 하면서 흔들리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현지 시간 24일 노보노디스크가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힘스앤허스와의 위고비 공급 계약을 일반적으로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비만 치료제 공급 파트너십을 체결했던 만큼 또 시장에서도 예상 밖의 결정이라는 반응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네. 이 노보노디스크는 힘스앤허스가 비승인 복제약을 대량 제조와 판매했고 또 맞춤형 처방처럼 소비자에게 기만적으로 마케팅을 했다는 점에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노보노디스크 미국 법인 데이브 무어 부사장도 이 환자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하지 않는 기업과는 더 이상 협력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결정을 발표하면서 노보노디스크 측은 최근 FDA가 복제약 기준 강화 기조를 밝힌 것도 맞물려 있다고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위고비와 오젬픽 등 GLF-1 계열 치료제 공급이 부족했던 시기를 거쳐 이제는 공급 정상화 단계에 들어가면서 복제약 유통에 대한 규제가 더욱 엄격해진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와의 계약을 파기했다라는 점에서는 이 환자의 위험성이 더 있었다라는 점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위고비로 좀 매출을 잘 냈던 것만큼 이렇게 파기 소식은 주가에서도 영향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발표, 시장의 반응은 또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민감하게 또 반응을 했습니다. 네. 이 힘스앤허스의 주가는 하루 만에 30%로 또 급락을 했고요. 또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도 약 6% 하락하는 등 양사 모두의 주가는 사실상 충격이 있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이번 계약 파기 외에도 차세대 비만 치료제의 임상 결과가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에는 부담이 함께 가해졌고요. 반면 이번 사태가 경쟁사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GLP-1 계열 치료제 시장 전체가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어떤 후속 파장으로 이어질지 투자자들도 함께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GLP-1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충격적인 상황인 거고 오히려 경쟁사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의 반응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상황이다라는 점까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사태 단순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단순한 계약 파기로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과 또 대형 제약사 간 협업 구조에 대한 신뢰성이 흔들리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무엇보다 약물 복제 및 그리고 유통윤리를 둘러싼 규제 환경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 FDA가 올해 들어서 복제, 조제 허용 기조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엄격한 규제 그리고 윤리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압박도 커지고 있죠. 이번 노보노디스크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는 GLP-1 계열 치료제 시장에서 또 규제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고요. 헬스케어 플랫폼들의 사업 모델 전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인 비만율 증가 그리고 치료제 수요 급증이라는 시장 트렌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에서 향후 FDA 조치 그리고 소비자 신뢰 회복 여부가 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위고비가 아무래도 좀 비만 치료제로 계속해서 곽광을 받았던 만큼 이번에 계약 파기라는 소식이 다소 조금은 충격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요. 헬스케어 전반적으로도 좀 투심이 약화된 상황이니까 이 점도 파악을 해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들 김민 앵커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지금 시작합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나 고은 앵커와 함께 만나볼 서울경제 소식 4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나토 회의가 열리게 되죠. 국방비를 늘렸다라는 소식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호르무즈 봉쇄 위기인데 지금 그래도 봉쇄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HBM용 그 장비를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 한미 반도체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는 현대차 이야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은요, 바로 나토 정상회의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 회의가 시작이 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속에서 지금 GDP의 5%를 국방비로 지금 쓰라라고 이 전례 없는 요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가 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고 어떤 의제로 지금 오고 갈지 아직도 확정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유동적인 회의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번 나토 회의 어떤 분위기가 이어질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회의는 정말 트럼프 맞춤형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유동적인 회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 일정부터 보면 1박 2일 동안 헤이그에서 열리는데요. 핵심 본회의는 고작 한 차례, 그것도 2시간 반으로 줄었고요. 그 외의 일정은 대부분 만찬이나 환영 행사처럼 의례적인 것들 뿐입니다. 심지어 공동성명도 A4 한 장짜리로 대폭 줄어들 예정인데요. 작년에는 40문단 넘게 발표했던 걸 감안하면 이번에 상당히 간소화된 겁니다. 이런 구성이 왜 나왔는지 살펴보면 이번 회의의 핵심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미국의 이란 공습 여파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의 형식 자체도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을 최소화하고 그의 스타일과 집중력을 고려해서 맞춰진 형태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번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은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회의에서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국방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GDP의 5%를 내야 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예전에는 2%라는 목표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간접비까지 포함해서 무려 5%를 요구하고 나선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수치인지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평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기존의 2% 목표조차도 좀 지키지 못한 나라들이 꽤 많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직접 군사비 3.5%, 거기에다가 안보 관련 간접비 1.5%까지 더해서 GDP의 5%를 국방에 쓰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간접비라는 개념이 이번에 처음 등장했다는 점인데요. 말 그대로 트럼프식 계산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는 과연 이걸 공식 성명에 어떻게 담아낼지, 또 유럽 국가들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방비가 GDP의 1.2% 수준에 불과하고요. 프랑스나 이탈리아, 벨기에에도 2%를 아직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예외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결국 이 5%라는 숫자는 모든 나라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이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는 요구를 반영했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상징적인 제안에 가깝고요. 실제로 얼마나 이행될지는 오늘 회의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5%는 쉽지 않은 평가가 더 많다라는 점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번 회의에서 가장 이슈로 또 주목을 해볼 만한 점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또 만남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지난 22일에 공식적으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네. 표면적인 이유는 국내 현안과 또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인데요.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판단이 깔린 결정으로 보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 이후에 회의 참석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고요. 이번 나토 회의에서 한미 간의 실질적인 성과나 논의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해외에 나갈 만큼의 실익이 없다라고 본 건데요. 또 하나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른바 IP4와 이 미국의 별도 회동도 예정돼 있긴 했지만 이 역시도 공식 의제 없이 의전 중심의 만남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굳이 무리해서 참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정부는 향후 별도의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고요. 여기에 일본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회의 참석을 전격 취소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 나흘 전까지만 해도 참석 일정이 발표되긴 했지만 결국 불참 쪽으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나토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의례적인 상황인 거고 공동 성명도 A4용지 한 장으로 줄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에너지라든지 방산 업종, 외환 시장 쪽으로는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은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가 나토 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보 불안이 다시 부각될 경우에는 방산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번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이슈에 대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국제 유가나 또 에너지 관련주들이 다시 들썩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란이 미군 기지나 해상 수송로를 겨냥한 추가 도발에 만약에 나설 경우에는 유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물류 그리고 환율 시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급등락에도 경계심을 갖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 나토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중동 정세부터 국방비 이슈까지 굉장히 또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회의에서 어떤 의제들이 나올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바로 중동 정세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랬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속보가 나오기도 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4시간 내에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종전을 또 선언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또 커지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국제 선박 운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영향이 또 미치게 될지 실제로 봉쇄를 하게 된다면 이런 상황들도 지금 따져는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상황으로 보일까요? 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단순한 위협을 넘어서서 실제 변화가 좀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에 속보가 나오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좀 12시간 동안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좀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다만 종전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휴전이라는 점에서 조금은 완벽한 종전까지 이뤄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직후에 초대형 유조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 진입 직전에 어제 항로를 좀 변경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유조선들은 총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있었고요. 위협을 감지하자마자 페르시아만 입구에서 방향을 틀어서 아라비아해 쪽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 해운 당국은 자국 선주들에게 경고성 권고를 내렸고 해상 보험사들 역시나 이 위험 등급을 올리면서 보험료 인상과 운항 차질이 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을 어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란이 실제 봉쇄에 나선 것도 아니고요. 또 방금까지만 해도 이 휴전 소식까지 들려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해운 물류는 어떤 상황을 보여줄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운 봉쇄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고 유가도 계속해서 급등하는 흐름이었었는데 오늘 유가가 또 안정이 됐습니다. 8% 넘게 또 급락을 하면서 유가 관련해서도 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종식에 관한 이야기를 한 만큼 앞으로의 이런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분쟁 소식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서울경제에서 단독 기사로 전해진 내용입니다.
한미반도체가 자사의 핵심 장비인 TC 본더를 중국에 납품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장비는요, HBM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사실 이 기사 보도에 따르면 한미 반도체가 작년에 중국의 반도체 업체에 TC 본더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TC 본더는 HBM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장비인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 개의 D램을 위로 차곡차곡 쌓아서 열과 압력으로 딱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장비가 한미 반도체 핵심 기술이라는 점, 그리고 지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고객사 정보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중국 업체는 아직 장비를 테스트 중인 단계로 알려졌고요. 양산에 들어간 건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수출인지 아니면 기존 고객 이탈에 대응한 전략적인 확장인지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몇 달 전 SK하이닉스가 TC 본더 일부를 한화 세미텍에서 들여오면서 기존 주력이던 고객이었던 한미 반도체와의 관계가 조금 멀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번 중국 납품도 그에 대한 맞대응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대응이 아니냐라는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급처에 대한 다변화 시도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자칫 이 기술에 대한 유출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미국과의 제재 충돌까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TC 본더는 아무래도 한미 반도체가 독자 개발한 핵심 장비이고요. 네. 또 국내 특허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기술 유출 우려가 좀 큰 장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도 변수가 되겠는데요. 미국은 작년부터 HBM 관련 장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고 또 지금은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들어가는 미국산 장비까지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TC 본더는 아직 수출 금지 품목은 아니지만 만약 이 장비가 중국의 HBM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라고 평가가 되면 미국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건이 단순한 수출을 넘어서 정치적인 리스크로도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TC 본더가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독자적으로 개발한 장비이니만큼 계속해서 주목을 또 받고 있는데요. 사실 그 SK하이닉스가 또 배신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SK하이닉스와의 관계 변화도 이번 결정에 적지 않은 이런 이유로 끼쳤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이슈의 핵심 배경 중 하나가 바로 이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관계 변화일 텐데요. 네. 한미반도체는 원래 TC 본더를 SK하이닉스에 독점 공급을 해왔고 작년까지만 해도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SK하이닉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하이닉스가 하나세미텍에서 장비를 들여오기 시작하면서 두 회사의 관계가 좀 느슨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4월에는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에 파견한 엔지니어들까지 철수를 시키면서 갈등설도 불거졌습니다. 이후 한미반도체는 해외 고객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최근에는 미국 마이크론이 새 고객사로 떠올랐습니다. 마이크론은 TC 본더를 30대 이상 주문을 했고 장비 단가도 하이닉스보다 더 높게 책정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의 의존도를 조금 줄이고 글로벌 고객 기반 확대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글로벌 고객도 넓히고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더 승부를 봐야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미반도체 어떠한 방향성을 지금 그리고 있는 상황일까요? 네, 한미반도체는 현재 차세대 기술 전환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7공장에 약 285억 원을 투자해서 하이브리드 본더 전용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이 장비는 기존 TC 본더보다 한 단계 진화한 형태로 전공정과 후공정을 통합한 고정밀 장비입니다. 특히 HBM4나 HBM4E 같은 차세대 메모리 생산에 필수로 꼽힙니다. 삼성은 HBM4부터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HBM
HBM4E부터 이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본더 시장의 중심도 하이브리드로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반도체도 이 흐름에 발맞춰서 7공장 이름을 하이브리드 본더 팩토리로 바꾸면서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고객 확대 두 방향 모두에서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 반도체가 차세대 기술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결국에는 한미 반도체 계속해서 좀 글로벌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고 그 활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중국 납품 이슈가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와도 맞물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도 좀 유의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현대차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완성차 업계들이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주가 흐름도 계속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대차 어제는요, 4% 넘게 빠지면서 시총 8위로 또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지금 만든 차를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물량, 지금 제로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좀 큰 이슈들도 있는데 수출이 이렇게까지 급감한 이유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이번 수출 급감의 이유로는 단순히 차가 안 팔려서라기보다는 현대차가 좀 전략적으로 방향을 튼 결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인데요. 지금 미국은 수입차와 부품에 대해서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만든 차량을 수출하면 차 한 대당 수백만 원씩 관세를 물어야 하니까 차라리 현지에서 판매하거나 재고로 쌓아두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한 건데요.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현대차는 미국에서 만든 차량을 63만 대 넘게 수출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비중을 확 줄이고 미국 내수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에는 엘라베마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 중 해외로 수출된 게 고작 14대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같은 달에는 1,300대가 넘게 나갔던 걸 생각하면 굉장히 극적인 변화인데요. 이 공장에서 수출 물량이 월 100대 아래로 떨어진 건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번에는 뚜렷한 전략적인 급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좀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수출을 줄인 거다라고 좀 정리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현대차 전략에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영향이 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수출에 좀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건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이 현대차가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서 만든 차량의 대부분이 바로 이 캐나다로 수출이 됐었는데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에다가 고율 관세를 매기자 캐나다도 맞불 성격으로 미국산 차량에 25%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현지에서 미국산 차의 가격 경쟁력이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캐나다로 수출해도 수익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관세 때문에 차량 가격이 확 올라버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진 거고요. 이런 상황에 맞춰서 현대차도 생산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보게 된 겁니다. 그만큼 이 북미 전체 공급망이 지금은 관세 회피 중심으로 완전히 재구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북미 전체 공급량이 이제는 관세 회피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 내 생산은 늘리면서 수출은 줄이고 미국 안에서 결국엔 다 팔겠다라는 전략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들 현대차 그룹에서는 실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많이 팔긴 하는데 그만큼 수익은 좀 덜 남는 구조가 됐습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2분기 합산 매출은 75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오히려 작년보다 13%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량 판매는 늘었지만 관세 부담에다가 물류비 또 원자재 가격까지 오르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커지게 된 겁니다. 특히 미국발 고율 관세가 수익성의 가장 큰 리스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격 인상이 또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현대차 입장에서는 실적 외형은 좀 성장을 하긴 했지만 수익성은 꽤나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현대차가 계속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는 전략까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수익성 개선까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